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블레싱 재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싱 재팬 김은진 간사 윤성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요즘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 더운 날씨 와중에 8월에는 또 한창 단기 선교 여행이 또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소 여행도 많이 가시고 또 뭐 여행도 가시고. 그죠. 네. 그래도 또 단기 선교 여행하면 또 여름이죠. 그렇죠. 여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네. 거의 다 휴가 때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번에 아마 일본에 가시는 분들은 많이 더우실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계속 축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본에 여름에 가면 하루 종일 바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대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C 계속 먹어주는 거예요. 비타민C. 그러니까 레모나라고 있죠. 예전에는 레모나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입 끝이 막 갈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계 곳곳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서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들을 또 응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조금 약간 바뀌었죠? 뭔가? 맞아요.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마치시는 분은 선물을 좀 드릴까요?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좀 제가 일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사랑으로 있다 책 혹은 다른 일본어로 된 책 한 권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파격적인 이벤트인데요. 네, 네. 과연 이벤트에 몇 분이나 지원을 하실지 참여하실지. 모르지만 네. 네, 너무 좋은 이벤트인데 제가 받고 싶네요. 네, 저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네, 그러면은 오늘도 사랑으로 있다 코너 시간인데요. 네.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10인. 오늘도 5번째 인물입니다. 네, 오늘은 아사카와 다크미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조선에서 조림 사업과 또 조선시대의 도예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교가 된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일본인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있다 책에서는요, 아사카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조선에서 아사카와 다쿠미가 이룬 것들 이상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 일본인은 관청에 속한 사람들이건 민간인이건 불문하고 조선인들을 낮추어 보는 습관에 이미 관성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시대에 아사카와 다쿠미는 조선의 사람들과 동일한 눈높이로 살며 그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바짝 다가가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하네요. 아사카와는 늘 조선 사람의 옷을 입었고 조선에 와서 17년 동안을 살며 그 시간을 온전히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바쳤습니다. 일례로 그가 살고 있던 그 조선 총독부 관사에는 늘 많은 조선인 동료와 친구들이 놀러왔고 또 그는 자기를 찾아와 어울려주는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급 관리로서 봉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사카와는 자기보다 가난한 조선인 동료들을 돕고 또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지원했다고 하네요. 참 귀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아사카와 다쿠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랑으로 있다 책에서 그 아사카와가 조선에서 이룬 공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먼저 이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여신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또 바로 여기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메시지가 지금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또 아파하시는 곳은 어떤 지점일까? 그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발견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사카와는 그 식민 지배 관계에 있는 일본인이 온갖 무시와 차별로 조선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그 마음을 잘 읽어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사카와 그렇죠. 다쿠미상이. 네네. 네. 그래서 이 죄로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존중과 평등으로 조선인들을 대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그 아사카와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부르심에 순종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잘 읽어내셨습니다. 또 마침 저희가 이제 블레싱 재팬 간사 모임 때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책의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잘 적용되어서. 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런 아사카와의 성장 배경과 신앙 배경은 과연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아사카와는 1891년 야마나시현 기타코마군 가부토촌에서 아사카와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와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셨고 아사카와는 특별히 친형으로부터 신앙과 삶의 태도에 관한 결정적인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사카와는 16살에 형 노리타카의 권유로 야마나시 현립 농림학교에 진학을 했고 이듬해 17살에 고후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사카와는 당대 기독교 신앙 정신에 따라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윤성 교사님? 네, 자유로운 정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 그리고 박애. 기독교의 본질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나의 사고방식과 합치한다. 네. 멋집니다. 그렇죠. 아사카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분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 조선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던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멋지다, 진짜. 이런 고백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들 입에 늘 고백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별하지 않는 평등, 박애, 또 자유로운 정신, 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요즘만 전 세계가 정말 많이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자국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지금 또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사람을 정말 소홀히 여기고 남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또 그들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계속 전쟁을 도발하고 하고 있는지 참 안쓰러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사카와가 참 멋진 크리스찬이네요. 네. 네, 그 어떤 것보다도. 맞습니다. 네. 굉장히 표현도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네. 기독교 본질이 이것이라 한다면 무엇보다도 나의 사고방식과 합치한다. 네. 멋진 뿜뿜이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저희도 이렇게 참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아사카와는 어쩌다가 조선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형 노리타카가 조선의 도예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때 시대에 뭐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의 도예는 뭐 정말 환상적이고 너무 멋있고 경이롭다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본 분들이 이 조선의 도예를 배우려고 했고 그래서 그때 많이 끌려가기도 했고 그랬죠. 네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형 노리타카는 1913년에 이제 조선의 한소학교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형의 권유로 아사카와도 이듬해인 1914년에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 총독부 산림과 직원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총독부는 아무래도 그 위압적인 권력으로 그렇죠. 계속 조선을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총독부의 하급 관리였지만
이제 아사카와는 주어진 현실과 정반대의 생활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아사카와는 다른 또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조선어를 배우는데 굉장한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 아사카와가 본인이 조선어를 열심히 배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선교사는 이국 땅에 오면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을 이미 그 선교사로서 이렇게 정체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이 땅에 들어와서 이분이야말로 직업을 가진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시네요. 네. 그렇네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네. 여러 번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아사카와는 이렇게 언어뿐 아니라 뭐 입는 것, 사는 것, 먹는 것 등등 모든 면에서 조선인과 동일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관련한 에피소드로 이제 조선인 옷을 계속 입고 있다 보니까 전차에서 어떤 일본인이 조선인으로 착각을 하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사카가 난 일본인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아니 왜 조선 옷을 입고 있다고 조선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질책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행동할까 해서 너무 불쾌하고 찝찝했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사카와는 정말 오늘 이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분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 손진희 간사님이 좀 그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봤는데 진짜 그 영상은 좀 우리가 그 링크에다가 좀 걸어줘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아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백자의 노래라는 제목의 영화였죠. 네. 그 영화 제가 영화 제목을 삼림의 아니요 백자 제가 지금 영화 이름을 헷갈린 것 같은데 백자의 사람 죄송합니다. 네, 백자의 사람이라는 이제 아사카와 다쿠미의 이야기를 영화로 다뤘는데 네네. 안 그래도 이 영화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렇군요. 얘기하려 했는데 사실 인물 편에서도 먼저 소개하고 사역 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네. 또 이제 백자의 사람 영화를 보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좋네요. 네. 네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사카와 다쿠미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 또 성장 배경과 신앙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아사카와는 이 살림과 직원으로서 네, 조선시대의 살림, 또 조림 사업에 어떤 공적을 세웠고, 또 한편 형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그 도예 쪽에도 네.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이 부분도 정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사랑으로 있다. 오늘 5번째 인물 아사카와 다쿠미의 인물 편이었습니다. 네. 하나짱가 기키타이, 시리타이. 네, 하나짱은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주 많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하랑 협력 간사님을 모시고 일본 단기 선교 여행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16년차 선교사가 보는 한국교회 해외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하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출처는 윤선호 선교사님 페이스북인데요. 윤선호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윤선호 선교사님은 저와 패친이시고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뵈려고 서로 이제 안부 정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정도에 그 파송이 되셨고요. 수영역 교회 소속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 예수 그리스도교단의 미타 복음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요즘에 단기 선교에 관련된 쓴소리,
단소리, 쓴소리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공감되는 게 많아서 저도 평상시에 강의할 때마다 했던 내용들하고 공통된 게 많아서 네.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단소리와 쓴소리 각각 10가지씩이나 적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어쨌든 선교사님의 주관적인 견해라는 것은 감안해 주시고요. 뭐 네. 주관적이긴 한데 꽤 그래도 공감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단소리, 긍정적인 피드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참가자 중에서 장기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한다. 두 번째, 선교사와 선교지를 이해하게 된다. 세 번째, 선교 헌금, 선교 기도자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도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보았는데요. 이런 피드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첫 번째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한다라고 한 것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긴 했지만 일본 단기 선교 저는 일본이란 나라가 저의 선교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아프리카 쪽이었거든요.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때 저는 1991년 정도부터 일본 그러니까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일본이란 나라가 단기 선교가 선교를 해야 하는 나라 자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단기 선교 가면서 그 나라가 1%도 안 되는 보고마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서 단기 선교 이제 여행을 가면 우리가 뭐 한참 그때 워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받고 이러면서 그때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일본이라고 한 선교지에 대한 단기 선교사로서 이제 단기 또 선교 그 여행을 경험하면서 장기 선교사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구나를 알게 됐고 이제는 정말 장기 선교사가 된 거죠 그때. 그래서 그런데 많은 장기 선교사들의 그들의 이제 헌신의 배경을 보면 단기 선교 여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 선교 여행을 잘 갔다 와야 돼. 이따가 뭐 이제 쓴소리도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광처럼 해외 그냥 나들이처럼 갔다 오는 것이 아닌 출발부터가 달라져야 이분의 삶이 이제 선교적 삶으로도 이어지고 또 장기 혹은 단기 선교사라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와 선교지를 당연히 더 현장을 보니 우리가 맨날 뭐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해 주신 것만도 참 은혜로웠지만 선교지를 가자마자 그 현장에 이런 이야기셨구나. 우리가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말로 좋은 단기 선교 여행의 경험이 있었다면 선교 헌금도 할 수 있고 꾸준히 계속 한국에 나와서도 선교지에 대해서 기도가 구체적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전에만 들었던 또 우리가 글로만 봤던 선교 현장 이야기가 이제는 내가 받고 뭐 일부분이라도 내가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더 실제화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우리 또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부연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네. 4번, 네 번째, 참가자의 세계관이 넓혀진다. 5번째, 현지 교회를 여러모로 도와서 힘이 된다. 6번째, 현지 교인과 목회자의 눈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서로가 참가자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세계관이 넓혀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4번, 5번, 6번 다 현지 교회를 여러모로 도와서 정말 실질적으로 현지 교회는 일꾼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꾼들이 연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젊은이들이 가서 교회에서 실제로 필요한 교회 보수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걸 도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냥 겨우 뭐 청소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실제로 도울 수도 있고 또 전도지를 돌리고 싶어도 또 경험도 별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전도지 돌리는 인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거 자체도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정말 거의 선진국의 바로 코앞에 와닿을 정도로 엄청 잘 사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의 뭐 쓰레기 마을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많은 이렇게 조금 개발도상국의 나라를 가서 선교하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만이 아닌 다양한 세계를 보고 그다음에 문화적 차이를 느끼면서 이 세계관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정말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교회에 실질적으로 가서 전도지만 기도만 해주고 정말로 또 어떤 이벤트 같은 거 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되니까 정말 힘이 되죠. 그리고 저가 이제 예전에 단기 선교팀 이제 코디해서 데려간 팀은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같이 갔는데 이분들의 그 간증들이 있었어요. 무슨 간증이었냐면 이 단기 선교 여행을 오기 위해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단기 선교 여행을 온 거예요. 정말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통역해주면서 저도 은혜 받았지만 앉아 계신 분들은 일단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희들이 이 젊은 애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은혜로운데 이 오는 과정 자체에서 얼마나 기꺼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으니까 더 많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은혜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하고 이뻤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어 있는 사회니까 젊은 아이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찬양도 하고 또 교회도 좀 청소도 하고 페인팅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니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당장이라도 저도 가고 싶죠? 네. 정말 좋네요. 네. 그럼 또 이어서 이제 7번째는요. 네. 단기 팀원 간이나 현지인과 사랑이 싹도 결혼한다. 와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군요. 네. 8번째. 그 나라로 취업이나 이주를 하게 된다. 9번째. 선교사가 귀국하면 환대한다. 10번째. 참가 교회에 해외 선교 동력이 생긴다. 네. 단기 선교 가가지고요. 팀원 간에도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눈이 맞아서 그렇게 되는 팀도 있고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아까 또 단기 선교팀 이제 한참 데려갔을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의 어떤 자매가 일본인 형제 우리 서로 만났었어요. 어떤 큰 공원에서 같이 선교하면서 교류하느라고. 근데 그 형제랑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연상의 여인이기도 하고 시간도 걸렸지만 어쨌든 그 형제는 참 잘 있고 지금 그 간노 나오키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일본 또 동경 쪽에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같이 갔던 단기 선교팀 자매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와,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그런 참 한일간의 커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현장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취업의 길이라든지 필요한 직업을 일본에서든 혹은 뭐 어디든 동남아시아에서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취업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시 뭐 선교사가 귀국하면 이제는 이게 그냥 멀리 있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환대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났고 그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선교를 하고 계신지가 보이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같이 도왔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대의 질이 다르겠죠. 당연히. 옛날에는 약간 피상적인 환대였다면 지금은 마음으로부터 그쵸.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고 너무 반갑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친밀감 있는 환대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참가했던 교회들이 일본이라든지 어느 선교지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타문화권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족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 혹은 또 다른 나라에서 그 선교적인 긴급성과 복음의 긴급성과 선교적인 그 정말 필요함을 확실하게 느껴버리면은 당연히 교회가 돌아와서는 선교를 위한 정말 해외 선교 부가 생겨야 되고 없었다면 생겨야 되고 있었다면 좀 더 강화가 되고 나라별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구체화되고 이제
실천화 되겠죠. 실천되겠죠.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쵸. 네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또 단기 선교 여행에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네네. 네. 네. 와, 벌써 10가지의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한번 보았는데요. 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기 선교 여행을 제대로 다녀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다녀와서 이런 또 긍정적인 10가지의 또 피드백을 경험하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쓴소리인데요. 네,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광으로 선교 간다. 두 번째, 선교사를 이래저래 힘들게 한다. 세 번째, 돌아가면 기도는커녕 그만이다. 지금 한두 개만 읽어도 아주 마음이 씁쓸한데요. 그 혹시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을 힘들게 하는 경우로는 어떤 경우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좀 입원하기 전에 일본도 살짝 좀 제가 건드려 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단기 선교 여행을 너무 비장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말 해외 나들이 같은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외 나들이는 정말 해외 나들이로 가라. 앞에 선교 붙이지 말고. 왜 해외 나들이 갔는데 누가 뭐라 그러진 않죠. 그런데 해외 가는 것을 그냥 단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다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또 단기 선교 여행할 때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가 또 지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관광 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선교지 체험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해버리면 진짜 선교를 하는 것하고는 매우 구별되기 어렵고 그다음에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경험하는 건 문화적 체험, 경험하는 건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해놓고 선교적인 것에 마인드를 빠진 상태로 그냥 해외 나들이처럼은 가면 안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교사를 이래저래 힘들게 하는 건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원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한창 바쁘기도 하고 또 일본 같은 나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교통비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만약에 공항으로 픽업을 한다든지 또 같이 돌아다니는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선교사님 개인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근데 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 이제 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미리 또 선교사님 잘 챙겨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교통해서 정말 운전해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단기 선교 여행일 때는 반드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교사가 무엇이 필요한다, 그 다음에 그 선교 현장의 재정적 상황이 어떤가를 보셔서 정말로 정말 이런 한 푼도 마이너스가 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단기 선교팀은 왔는데 물론 선교헌금 했겠죠. 그런데 에어컨 너무 많이 켜고 너무 물 많이 쓰고 전기 많이 써서요. 배보다 배꼽. 왜냐면 그 당장 그게 얼마라고 나오지가 않잖아요. 한 달 뒤, 두 달 뒤에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폭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단기 선교팀이 또 이제 젊고 그러니까 막 재밌고 그러니까 하하호호 하면서 그러다가 에어컨도 그냥 켜놓고 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더 철저하게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분들은 더 가시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제대로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하고 담당자 세우고 이런 훈련들을 충분히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가니까 선교사들이 이거 단기 선교팀 몇 번 받았다가 아주 질려버리겠다 이런 경험도 사실 한 적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의 참가자들이 이제 캠프 형식으로 본인들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잘 논의해서 선교적으로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도 또 강의도 잘 듣고 이러고 하고 이쪽에 또 팀들 한국 팀은 한국 팀대로의 프로그램 조절하고 같이 진행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캠프하러 예를 들면 일본이라면 일본 간다가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면 현장 중심의 것들을
세팅해야 돼요. 이쪽에서 하고 싶은 거 하려 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그걸 제일 중요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돌아가면 기도는커녕 그만이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인사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미리 또 가기 전에 충분히 인사하고 갔다 오면 또 우리 이제 또 공항이나 이렇게 가기 전에 또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도 엄청 인사한단 말이죠. 그럼 갔다 오면 감사하다고 편지도 보내고 또 상황이 되면 좀 선물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만나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사역할 때만 딱 하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 코디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잘 다녀오시면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연락 주세요라고 해도 그런 팀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제가 강의 가서는 할 때는 그렇게 잘하시더니 그냥 갔다 오니까 입 싹 닫고 정말 잘 다녀왔다는 그 문자 하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한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라든지 감사합니다라든지 이런 인사 하나 없이 자기네들 이벤트 끝났으면 그냥 입 딱딱 여기 진짜 표현대로 정말 돌아가면 기도하기는커녕 딱 그만이다. 이런 팀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근데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관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결국은 이벤트가 아니고요. 관계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사하다고 조촐한 5명, 3명이 갔던 팀이든 10명, 20명, 30명이 갔던 팀이든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내 사역 현장을 바라보고 도와주러 왔고 또 한편 같이 예배하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주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막 그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할렐루야 막 당장 뭐 할 것 같은 그런 막 그런 반응 보이잖아요. 갔는데 연락 하나 없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마음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단기 선교 계획할 때 선교사들하고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 그 다음에 끝나고 와서는 어떻게 인사할 것인지까지 다 계획을 넣으셔야 되는 거죠. 네. 와,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남은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4번째는 잘 모르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다. 그리고 5번째, 선교적 삶과는 관계없이 많이 갔다 온 것만 자랑을 한다. 또 6번째는 후원이 섬김이 아니라 지배가 되려 한다. 7번째, 한국교회 우월주의의 무례함이 드러난다. 라고 하셨는데 네, 4번처럼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선교사들도 1년차 선교사가 있고 뭐 한 5년차 선교사가 있고 한 10년차 선교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는 다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1년 된 선교사인데 예를 들어 일본이면 일본은 이런 거야 라고 자기가 만난 그 선교지가 전체인 양 표현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자기가 경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일본인을 만나면 일본 참 좋습니다. 상냥합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일본인은 조금 까칠하고 별로 친절하지 않은 일본인을 만나면 별로 친절하지 않았고 되게 까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나라는 선교사가 현지인이든 혹은 뭐 다른 나라 사람이든 간에 어떤 집안일을 하는 가정을 하든 이런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고용을 하게 해서 일을 하면서 또 그들에게도 복음도 전하고 이 시스템이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중간 정도,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의 보통의 그런 그 사람이지만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럴 때는 좀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들에게 베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어떤 또 집이 좀 좋은 집을 얻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물론 사실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역할을 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물론 그 재정을 잘 쓰지 못하는 선교사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나왔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현지에 맞게 현지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이 관계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자꾸 비판하죠. 부르주아다, 돈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뭐 어려웠던 심정의 힘든 상황에서 단기 선교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사실 예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단기 선교팀이 요구할 때는 신경질적이고 힘들게도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선교사는 믿음도 없고 되게 신경질적인 사람이더라 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또 갔었을 때도 일본은 아까 얘기한 거죠. 상냥한 나라단다. 근데 또 되게 까칠하고 되게 사람 차별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요만큼, 단기 선교 여행 아무리 길어야 7박 8일, 뭐 많아야 13, 14박이잖아요. 그거 경험한 걸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섣불리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사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심해야 돼요. 자기 경험한 게 전체가 아니라 100분의 1도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교사 1년 차들도 정말 다 새내기들이잖아요. 나이가 든 선교사든 어린 선교사든 선교사 1년 차는 다 새내기예요. 보는 게 조금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했던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짧게 본 그 경험을 전체인 양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함부로 예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선교적 선교는 관계없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면 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하고 또 이제 필요한 어떤 사역, 타스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그러니까 일본 갔다, 중국 갔다, 인도 갔다, 인도네시아 갔다, 뭐 필리핀 갔다, 이걸 다 많은 나라를 갔는데 제가 좀 그랬던 게 뭐냐면 막 자기 선교 많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들어보면 이 나라도 가고 이 나라도 가고 이 나라도 가고 이 나라고 막 자랑을 해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선교적인 어떤 역동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면 없어요. 그 교회 자체에도 기도 모임도 없고 그냥 매년 연례 행사처럼 그냥 단기 선교 해외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차라리 문화 체험이죠. 해외 문화 체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지 말고 가장 이상적인 건 적어도 한 나라, 예를 들면 일본에 적어도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가서 그 나라에,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한 교회랑 좀 좋은 관계가 되면 꾸준하게 한 3년 정도 가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제가 이제 코디했던 팀이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 팀이었는데 사사치과 그리스도교회 목사님하고 총 3번 연결이 됐는데 2번은 갔었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했고, 3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2번째의 경험이 너무 서로 좋아서 마츠바라 센세이도 한국 와서 또 안산동산교회 게스트로 머물면서 그 팀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너무 좋네요. 네. 그 다음에 너무 좋은데 못 보니까 코로나 때는 줌으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서로의 삶을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서로 나누고 차 마시면서 티 마시면서 줌으로도 서로 교제 나누고 그렇게까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 선교 여행 목적이 뭐냐, 그 나라의 정말 선교적인 현황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에 역사하고 계신가를 보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그 애쓰심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또 뭐 손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정말 청소해드리고 페인팅하고 전도지 돌아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제일 좋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제가 제일 정말 진짜 이 나라 저 나라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 목구멍까지 그 선교 갔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잘 참으셨네요. 라고 까칠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또 이제 후원하고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후원이 섬김이 아니라 지배가 되려 한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많은 선교 헌금을 준 건 참 감사한데, 이거는 중요한 건 이제 장기적으로도 매달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후원한 사람이니까 선교회사의 삶을 사역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고 과잉 참여, 과잉
참견으로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오. 이제 그런 경우들 좀 가끔 있기는 해요. 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우월주의 문제, 이건 정말 문제였어요. 제가 단기 선교 코디할 때도 보면 그렇게 일본 교회를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은 알아요. 저도 초기에 갔을 때는 왜 뭐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전도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뭘 무슨 정말 전도가 안 된다 그러고 교회가 없다 그러고 성도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했던 게 오히려 하나님 은혜였다. 일본어 잘했으면은 정말 저랑 협력했던 목사님, 일본 목사님한테 왜 그랬냐 엄청 일본 교회를 비판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경험했던 것이 그렇게 함부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는 현장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사정이 있다. 그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늘 옳지 않지요. 그 문화가 다르고 근데 우리는 교세만 보고 일본 교회를 얕잡아 보고 혹은 아니면 또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는 좀 잘 사는 교회 또 동남아시아 쪽엔 못 산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우월주의가 몸에 슬쩍 배워서 와요. 그리고 사이즈 작고 좀 허접하고 이러면 벌써 이렇게 표정도 나오고 안 그런 사람 물론 많아요. 그렇지만 또 가끔가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어떤 권사님은 왔는데 일본 성도가 여자분이 머리가 길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좀 머리 좀 잘라서 파마 좀 하라 그러세요. 그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너무 무례한 일입니다. 네. 라고 눈을 똑바로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웃으면서. 네. 그렇게는 한국에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래서 웃으면서. 근데 하여튼 5만 가지 참견을 다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우월하다. 우리나라는 큰 교회가 막 2개나 있다. 우리나라는 정말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우월감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즘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민낯으로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자랑할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월감을 드러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쏙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디든지 우월하다. 또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월등하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차이를 가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8번째. 준비 없이 와서 문제만 일으키고 간다. 9번째. 온다 안 온다 일정을 쉽게 바꿔서 선교사가 신뢰를 잃게 만든다. 10번째. 어느 경우엔 전체 경비를 가난한 현지 교회에 헌금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참 많이 해요. 뭐냐 네. 하면 그래서 단기 선교를 준비 없이 오리엔테이션 안 하고 그냥 진짜 해외 선교 그냥 관광 오듯이 가니까 그냥 이 기분만 들뜨고 그러니까 현지에 맞는 행동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에서 이제 오사카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동경 쪽은 길거리 소리 지르면 안 되거든요. 은진아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막 목소리 크게 내지 또 막 길 가는데 가운데 그냥 서 있지. 지하철도 가운데서 막 서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되게 현지인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일인 거예요. 그쵸, 왜 그쵸. 그걸 저희가 요즘에 저거 더 많이 느끼냐면 제가 요즘에 한국에 또 다문화 이주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지하철 타고 이제 저는 1호선이고 4호선 이제 또 안산 쪽에 탈 때도 많으면 이주민들 다문화 사람들 많이 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러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시끄럽게 막 얘기하고 막 또 스마트폰 크게도 틀어놓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서양 뭐 이렇게 유럽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시라고 quiet 막 이러면서 제가 좀 그런 거 기비시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쟤는 남의 나라 와서 왜 저렇게 떠들고 무례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입장 바꿔 생각하니 우리들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 문화는 왁자지껄 문화면 상관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조용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공공연한 그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질서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본은 뭐 메이하고 갖게 하면 안 된다.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단기 선교팀 왔는데 막 피해 집단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 되게 많고 또 선교사님한테도
선교사님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그냥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뭐 해달라 그러버리면 선교사님이 해드릴 수도 없고 연결할 수도 없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준비 없는 것 자체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온다 안 온다 일정.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분들 중에는 요즘에는 이제 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바뀌었다고 보이지만 여전히 안 그러신가 봐요. 간다고 해놓고 해서 막 뭐 소통하다가 갑자기 또 바꿔가지고 아 요번에는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래버리면 현지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특별히 일본 선교사님들은 한 번 말하면 이 번복하는 건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서 다 해놨는데 아 이번에는 예를 들어 집단 코로나가 생겨서 못 갑니다. 이래버리는 거야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못 갑니다라고 할 때는 너무 난감한 상황이 되고 네, 신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한 번 찍히면 사실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신용 회복하기가. 그 과정에서 선교사님들이 일본 교회와 소통하다가 약속 다 했는데 이게 번복해버리면 선교사님 너무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 선교팀 여행은 그냥 1년에 한 번, 2번 정도 가는 걸로 끝나지만 선교사님은 그 땅에서 쭉 살잖아요.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 여행은요 반드시 선교 현장 중심의 것으로 준비해야 되고 선교사님의 요청 말하시는 것들을 우선으로 잡아야 돼요. 이쪽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그러면서 조율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경우엔 전체 경미를 정말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유 그렇게 단기 선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도 뭐 50% 이상씩 또 지원해주고 정말 싸야 7, 80만 원이고 100몇만 원씩 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그 돈 잘 모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와라. 그게 더 낫다. 단기 선교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정말 쓴소리 10가지를 읽어보았는데요. 네. 네. 정말 어떤 이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계획이나 또 준비 없이 단기 선교 여행이 진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이제 잘 준비해서 제가 단기 선교 이제 할 때 코디 할 때 단기 선교가 뭔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선교 현장에 대한 그 2가지를 강의하거든요. 바쁘면 최대한 2번 강의하지만 바쁘면 한 번에 이제 반반이라도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단기 선교를 위해서 뭐 이제 뭐 부채춤도 추고 뭐 우리나라 또 부채춤 추고 또 뭐 뭐 드라마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하여튼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 들어갔는데 혹여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리 모여도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동남아시아는 좀 덜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사람 모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만장 부려도 한 명 올까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번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코리안 타운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제 한류 때문에 조금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준비한 걸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마음을 상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단기 선교 준비를 하는 한국에서부터의 발걸음으로 다 단기 선교를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선교사님 응원해드리고 같이 기도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사실 뭘 발표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뭐 대단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준비하자라고 할 때 이 준비는요. 애들 무슨 학교의 수준으로 준비해 가면 안 돼요. 단기 선교팀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단기 선교팀 많이 만나요. 매년 똑같이 부채춤 추고 무슨 스킷 드라마 한다 그러고 그것도 또 찬양 부르는데 하하 이러고 막 뭐 하면 이렇게 좀 화음도 안 넣고 막 이래버리면 거의 학예회 수준의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한두 곡이라도 제대로 화음 넣어서 멋지게 준비를 해가고 요리를 차라리 맛있는 거 해드리고 그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거는 우리 중심이 아니고요. 가서 할 거면 공연 하나, 노래 하나라도 제대로 화음 맞춰서 한 곡이라도 하나 제대로 하라는 거지. 가가지고 무슨 장기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팀을 좀 가끔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소리 했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입장 받고 생각하시면 이거 재밌으십니까? 이런 적도 있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애들 좀 하게 차라리 애기들이면 낫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 코디 할 때 정말로 정말 잔소리하듯이 정말 한 곡 두 곡이라도 제대로 부르시고 음식 정말 그 코리안 푸드 나잇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음식도 제대로 맛있는 거 제대로 맛있게 하시고 또 성도들하고 또 언어 잘 못해도 우리 뭐 오하요 고자이마스 뭐 곤니치와 오이시 이 정도는 정말 하면 우리가 외국인들도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설퍼도 웃기고 재밌잖아요. 귀엽고 그렇죠. 그 정도 준비하는 거죠. 언어 훈련 뭐 대단히 그때 짧게 준비해서 뭐 어떤 대단한 언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 또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들 마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블레싱 재팬의 저 같은 경우나 우리 또 윤기 선생님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코디 할 때는 단기 선교의 의미가 뭔가부터 먼저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면 제대로 먼저 알 때 더 많이 보인다. 선교 현지에 대한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네. 그들의 문화를 좀 익히면서 그러면 선교지에 갔을 때 훨씬 더 많이 보이죠. 저게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저게 저런 거였구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냐? 일본의 선교 예를 들면 일본 선교 현장에서는 왜 그런가? 일본 선교 현장은 서로 정말 복음이 빨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 기간이 있다 보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어려웠구나. 라든지 이런 사전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있다란 책, 이 책을 제가 필독서로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고 가잖아요. 그럼 다들 마음이 따뜻해서 가. 우리 일본을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너무 조선을 너무너무 사랑한 일본인들이 있었지. 노리마치 마사야스 센세가 있었지. 오늘 타쿠미 센세가 있었지라고 하는 그것들이 준비가 되면 현장에서 일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선교는 너무 잘 다녀오면 단기 선교 여행은 잘 다녀오고 그 교회가 어떤 해외 선교 정책에서 크게 반영되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재정적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네. 오늘 정말 단기 선교 여행에 관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연결해서 이제 또 블레싱 재팬에서 이 단기 선교 여행을 코디하면서 또 어떤 부분을 짚어주시는지까지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좋았네요. 네네. 하나짱가 와카리마시타. 하나는 오늘 일본에 대해서 또 한 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키타이, 시리타이 시간은 단기 선교 여행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네, 이어서 세계를 품은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방글라데시의 사태를 위해서 좀 기도했는데 또 일단 일단락이 됐더라고요. 물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데 많은 죽음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 방글라데시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민주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기 선교 여행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로 나가서 단기 선교 이제 여행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의 삶을 또 현장에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그 시간들이 이분들이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교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8월 8일 일본 큐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가고시마현 오사키에도 또 집이 또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추후 거대 지진이 다가올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일본 지진 소식이 염려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서 더 복음의 긴급성이 느껴집니다. 더 이들 안에 빨리 복음을 더 빨리 들어서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내일의 삶을 우리가 사실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고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지 그 복음을 듣는 기회가 그들에게 마지막일 수 있고 혹여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들을 수 없잖아요. 이미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일본이 0.42% 뭐 아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 다 합치면 2%를 할지라도 나머지 있는 98%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에 목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지진이나 여러 태풍이나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빨리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방글라데시, 또 두 번째 일본의 지진 상황과 또 복음이 빨리 긴급성을 좀 더 느끼면서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또 북한 주민들도 지금 홍수로 인하여서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찬스가 있었는데 남북한이 좀 더 화해할 수 있고 좋은 좀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려서, 근데 이제 아직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빨리 북한의 홍수가 빨리 좀 다 재해들이 잘 해결될 수 있고, 또 이제 사실은 한국과 북한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관계가 어렵다 보니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좀 제 상황을 도와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또 세계를 품은 기도, 저번에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일단락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그 상황을 주민지 하나님 가장 좋은 상황으로 열어주시고 또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로 열어주시옵소서. 또 어제 미야자키 쪽에 또 7.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앞바다에 지진이 일어났고, 또 오늘 가고시마현의 오사키에 있는 가정집이 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거대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또 기상청의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일본의 영혼을 불쌍히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어서 빨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국의 선교사님, 또 세계 곳곳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일본 교회가 정신 차려서 이 복음의 긴급성을 깨닫고 자기들만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들이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홍수로 인해서 북한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또 지원을 거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 지원들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국과 북한이 어서 빨리 화해 모드로 나아가서 정말 한반도에 선교하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8월 우리 정기 블레싱 재팬의 정기 모임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블레싱 재팬의 우리 선교사님들 삶에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또 8월에 있을 마지막 여름 사역들, 또 휴가의 쉼의 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함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 이제 8월에도 29일 정기 모임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또 8월에 아주 신나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18일부터 20일까지 저희 블레싱 재팬 그리고 다윗 세대 파트너스 간사님들과 함께 안동에 있는 영록스 캠핑장으로 힐링 캠프를 다녀옵니다. 네, 영록스 캠핑장은 우리 김영록 이사님의 성함을 따서 이사님이 또 제공해 주신 장소여서 우리가 또 명명했죠. 네, 저희가 제멋대로 이름을 한번 지어보았고요. 네. 사진만 봤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금 큰 기대를 품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이제 또 맛있는 맛있는 바베큐도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일몰 일출도 볼 거고, 또 숲속 성만찬도 할 것이고, 캠프파이어도 하고요. 재밌겠네요. 네, 저희 안동에서 힐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블레싱 재팬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도 있고 또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문의 주시면은 언제든지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다네. 맞다네.